건강 톡톡입니다. 연일 한파가 이어져 왔고 곳곳에 눈도 내리고 했어요. 네. 예, 이럴 때 또 빙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빙판길에 넘어져서 다치는 분들도 또 왕왕 생깁니다. 네, 특히 어르신들은 뼈나 관절을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은데요. 특히 한파가 들이닥치거나 눈이 많이 올 때는 외출을 피하시거나 좀 조심해서 다녀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런 낙상 사고로 골절이 생길 뿐만 아니라 넘어지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건강 톡톡 이 시간에서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채민 신경외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그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골절,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뼈가 부러졌다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골절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죠. 네. 골절은 외력에 의해서 뼈가 부서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뼈의 연속성이 불완전 혹은 완전하게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골절된 손상 부위 상태에 따라서 개방성 혹은 폐쇄성 골절로 분류할 수 있고 골절 편수에 따라서 단순 골절이나 분쇄 골절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체 조직이 손상되고 회복되는 과정 중에는 대부분의 장기에서는 골절된 조직이 상처 조직으로 회복되는 데 비해서 뼈 조직은 원래의 뼈 조직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뼈는 원래 골절 부위를 고정시켜주고 충분한 혈액 공급을 시행해주고 적당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빙판길이나 눈길이 형성되면서 신발이나 지면 사이에 접지력과 마찰력이 저하되고 미끄러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미끄러짐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손목이나 엉덩이, 허리에 체중이 집중되고 충격이 집중되면서 뼈에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추위 때문에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웅크린 자세를 취하거나 자극이 가해지게 되면 충격을 분산시키는 동작이 어려워져서 쉽게 신체 일부분에 충격이 집중되어 골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특히 오늘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이 발생하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골절은 소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외부의 힘이 작용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하지만 20, 30대에 비해서 5,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골절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 인자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서 쉽게 골절을 야기시키는 근골격계 질환인데요. 뼈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으로는 뼈의 양과 질이 있습니다. 뼈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뼈의 구조, 뼈의 무기질화, 뼈의 교체율, 미세 골절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진단에는 뼈의 양을 측정하는 골 밀도가 이용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한 젊은 성인의 골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는 T 점수로 골 밀도 수치를 가지고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상의 골 형태를 보게 되면 치밀한 형태의 단단하고 두꺼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에는 비어있고 성글고 얇다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영향에 의해서 가벼운 낙상이나 재채기 등의 자극에 의해서 골절이 쉽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뼈는 성장이 멈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성장하며 흡수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조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10%가량의 뼈가 교체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0년이면 지금의 뼈와는 다르게 완전히 새로운 뼈로 교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크게 뼈는 두 가지 세포에 의해서 생성과 파괴가 되는데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와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두 세포의 조화로운 작용에 의해서 생성과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과정에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게 됩니다. 네. 조골세포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뼈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 평소에 운동량이 적게 되면 뼈에 전달되는 자극이 적어져서 뼈를 단단하게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호르몬 불균형이 생겨 뼈의 재생 능력이 떨어져서 골다공증이 발생이 증가할 수가 있는데요. 표에서와 같이 활동량이 많은 20, 30대의 골밀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고 이후 조금씩 감소하다가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후 첫 5년간 급속도로 골밀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남성의 경우에는 명백한 폐경이 없기 때문에 골다공증 발생이 적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노화에 의한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위장 관계에서 칼슘의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골다공증의 원인이 노화가 아닌 경우도 있을까요? 네, 노화가 아닌 경우에도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약물이라든지 기저질환에 의해서도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가량 복용하거나 소화기계 질환, 만성 신부전증이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요. 내분기 질환으로는 당뇨병이나 갑상선, 부갑상선 항진증, 쿠싱 증후군이라든지 성호르몬 결핍에 의해서도 골다공증이 발생될 수가 있고 소화기계 질환으로 흡수장애라든지 위장 절제술을 시행했거나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장기간 활동이 저하된 상태가 유지되거나 과도한 음주, 흡연도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때 네. 이 골절이 생기는데 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도 이렇게 비슷한 건가요? 예. 골다공증은 그 자체만으로는 대개 증상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대개는 골절이 발생하면서 골다공증이 같이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골절이 골다공증의 주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는 골다공성 골절은 손목 부위나 척추, 대퇴골에서 자주 발생하게 되고 이 세 부위를 3대 골절이라고 일컫습니다. 대퇴골 골절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수술 전후에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수술 전 그리고 그 골절 전의 상태로 회복되기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장기간 도움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척추골절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등 허리 통증이라든지 옆구리, 앞가슴 통증이 동반되거나 키가 줄어들거나 형태 변화가 생기면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손목 골절의 경우에는 땅을 짚는 과정 중에 잘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고 대퇴골 골절이나 척추 골절에 비해서는 50대의 좀 젊으신 분들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골다공증 환자 중에서도 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이 더 계실까요? 어떻습니까? 예. 예.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재골절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앞서 얘기했듯이 골절은 뼈의 강도가 떨어져서 잘 발생하게 됩니다. 환자 진료 시 이용되는 골 밀도를 이용해서 뼈의 강도 일부분인 골량을 주로 반영하는데 이외에도 골절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골절과 관련된 임상 지표를 조사한 이후 그걸 가지고 골절 예측을 하는 지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골절 위험 인자로는 앞에 보여주는 표와 같이 연령, 고령일수록 골절 위험이 증가되고 성별로는 여성에서 증가되고 적은 체질량 지수, 과거 골다공증 골절 병력이라든지 부모의 대퇴골 골절 병력, 루마티스 관절염, 2차성 골다공증, 흡연, 과음,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사용하거나 대퇴골 골밀도가 떨어질수록 골절 고위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은 고위험 인자를 다수 가지고 있을수록 골절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이미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뼈가 약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 빙판길 더욱더 조심해 주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에 자주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년층이나 중장년층이 빙판길에 낙상을 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데 골밀도가 떨어진 경우에
환자의 경우에는 주저앉았을 때도 발생할 수 있고요. 매우 심한 골다공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골다공증이 없다 하더라도 심한 외력이 가해지면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골절이 잘 발생하는 척추 부위로는 흉추부와 요추부가 만나는 흉요추 이음 부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척추 움직임이 제일 많고 흉추의 뒤로 휘는 후만과 요추의 앞으로 휘는 전만 사이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체중이라든지 충격이 전달되어 골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이 있을 때 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대개 골절이기 때문에 통증을 가장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네.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등 부위나 허리 부위, 엉치 부위, 심할 경우는 옆구리라든지 척추 앞가슴 쪽으로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특징적으로는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움직임과 관련된 통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운 자세에서 앉은 자세로 변형을 하거나 앉은 자세에서 선 자세로 변형을 하게 되면 통증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가벼운 기침에 의해서도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절로 인한 척추 형태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척추 형태가 변하게 되면 등이 앞으로 굽어지거나 혹은 이런 과정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흉곽의 감소가 이루어져서 호흡기계 증상도 함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압박골절이 진행하여서 파열골절 같은 심한 골절이 진행하게 되면 신경 조직에도 압박을 가해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디스크나 협착처럼 하지의 방사통 형태의 증상이라든지 근력이 떨어지거나 마비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 장애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특히나 고령 환자가 오래 방치되게 되면 근력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골 손실이 증가돼서 동반한 증상, 합병증이 증가하기 때문에 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은 어떻게 진단하게 되나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을 진단하게 되면 동반된 골다공증을 함께 진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진단은 일반적으로 환자가 외래 진료를 보러 오게 되면 외상 등의 병력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지 고기음군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이학적 검사를 시행해서 압통이라든지 움직임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신경학적 검사를 해서 심한 신경학적 마비 증상이나 다른 합병된 증상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영상 검사로는 단순 방사선 검사와 CT, MRI, 골스캔 등이 이용되어지는데요. 단순 방사선 검사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행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척추의 모양을 확인할 때 필요할 수 있고요. 특징적인 쐐기 모양의 척추 형태나 높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하지 않은 형태 변화가 있을 때는 골절을 놓칠 수도 있고요. 급성이나 만성 골절의 감별이 힘든 점이 있습니다. CT의 경우에는 골절 모양이나 틈새를 확인할 수 있고 MRI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확진을 위해서 MRI를 많이 검사를 하시는데요. MRI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급성이라든지 만성을 감별할 수도 있고 골절과 동반된 연부 조직의 손상이나 디스크 손상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경 조직을 압박하는 병변이라든지 증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골 스캔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급성기 골절이 있을 때 척추 골절이 있다면 확인이 가능하고 다른 조직의 골절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도 함께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량을 측정하는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이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T 값이 마이너스 1.0 이상일 경우에는 정상으로 진단을 하고 마이너스 1.0에서 2.5 사이는 골 감소증, 마이너스 2.5 이하를 골다공증으로 진단하여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런 진단을 통해서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이 판단이 된다면 치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보존적 치료 방법과 두 번째는 시술이라든지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존적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움직임을 제한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척추 압박골절은 하중이 가해질수록 병변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압박골절이 진행하지 않게끔 침상 안정을 하고
높이의 변화가 있지 않도록 활동을 제한하는 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흉요추부, 이음부에서 잘 발생하기 때문에 흉요추부가 함께 통째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보조기 착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명을 좀 도우기 위해서 보조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게 보조기군요. 예. 이렇게 앞쪽과 뒤쪽 판을 형성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척추가 움직일 때 몸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여서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통증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러한 보조기의 사용도 필요하고 통증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강한 통증 진통 효과가 있는 약제를 사용하고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조 치료를 시행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간격을 두고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병변이 진행하는지 노폐의 변화는 없는지 주의 있게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2주에서 4주가량 보존조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보존조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네. 그리고 합병증이 예상되는 경우, 혹은 병변이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존조 치료를 중단하고 일반적인 시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술적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척추체 성형술과 또 하나는 경피적 척추 후굴 풍선 복원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척추체 성형술은 압박된 골절 부위에 시멘트를 주입하는 시술이라 보시면 되고요. 빠른 통증 완화와 뼈의 골절이 더 진행하지 않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척추체가 주저앉은 경우 원래 형태로 풍선을 부풀려 높이를 복원시키고 그 빈 공간에 시멘트를 잡아 넣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때로는 변형 정도가 심하거나 파열골절이 있거나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신경을 감압시켜주는 감압술 및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아사모 고정술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 풍선을 넣고 네. 뭐 시멘트를 넣는다고 오, 했는데 네. 일단 시멘트라고 하니까 네. 아니 우리 몸에 시멘트를 그러니까요. 넣어도 되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네.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임플란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몸에 사용하는 인체에 적합한 골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멘트를 넣게 되면 열이 발산하면서 통증도 많이 경감되고요. 단단하게 빨리 굳기 때문에 별다른 부작용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이렇게 골다공증과 골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예,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유채민 신경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